오늘은 웹방어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오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색을 실제로 설치하다 보면 오류가 나는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고 웹방어벽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오색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상 머신은 VM웨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 다양한 리눅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설치해야 되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 컴파일러라든지 각종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다 깔아놔야지 중간에 설치가 이제 제대로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좀 잘렸는데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그 PCRE2 요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색 HIDS를 다운을 받고 그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위 get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요걸 받습니다. 근데 이 오색 버전이 지금 책에는 2.8.6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버전이 없고 3.6.1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3.6.1 버전을 이렇게 위겟으로 다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색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고 여러분의 리눅스 템포러리 디렉토리에 옮긴 다음에 압축을 풀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PCRE2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위겟을 통해서 다운을 받고, 그리고 그 오색 디렉토리에 보면은 그 소스란 디렉토리 밑에 그 익스터널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받은 PCRE2 이것을 여기다가 압축을 풀고요. 그리고 PCR2 system no install sh 이렇게 하거나, 만약에 그 PCR2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고, 사용한다 그러면 PCR2 underline system yes install.sh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 이것도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cd 오색 디렉토리에서 grep system no 이렇게 실행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이벤트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할 때 만약에 레드햇이다 그럼 페도라다 그러면 페도라나 레드햇, 센토OS, 아마존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분투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우분투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럼 우분투로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분투로 설치를 할 때는 요거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다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install.sh를 실행을 하면 제대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파일이 없기 때문에 3.6.0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 개수로 다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오색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스타트 오색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색 컨트롤 스테이터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럼 오늘은 그
웹 방어벽에 대해서 하는데, 웹 방어벽의 EME 설치, 그리고 설치는 모드 시큐리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방어벽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WAF라고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방어벽과 다르게 이 웹 방어벽은 말 그대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특화돼서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란 뜻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 방어벽의 기본 역할은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SQL 인젝션. 이 SQL 인젝션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SQL 문법의 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웹사이트의 로그인 사이트는 그 SQL 쿼리 형식으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입력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AND 연산을 해서 유저네임도 맞아야 되고 패스워드가 맞아야지 두 개를,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이 그 통과가 되게 돼 있죠. 두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제 통과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SQL 인젝션은 그 유저네임 인풋란이나 패스워드 인풋란에다가 오화 연산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하나의 절로 묶고 오화 연산이 하나 들어가게 해서 엔드 연산 쪽이 틀리더라도 오화 연산 쪽 항상 참인 값을 입력을 해서 이 SQL 인젝션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id라는 그 조건절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d 연산으로 들어가죠. end 연산으로 들어오고 패스워드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end 연산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 오화 연산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하나의 절로 묶이고 요게 이제 별도의 절로 묶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고 요게 하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폴스가 되더라도 이 오화 뒤에 있는 것이 항상 참이면 이 전체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SQL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SQL 인젝션이죠. 그래서 싱글 코테이션 오어 한 다음에 1 이퀄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참인 것 값을 여기다 줘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모르더라도 뒤에 있는 절이 항상 참이 되게 해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주로 게시판, 웹 게시판에서 이제 흔히 일어나는 공격인데, 웹 게시판을 갖다가 어떤 글을 갖다가 읽기 위해서 오픈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악성 코드를 씹는다든지 어떤 그 접속한 그 호스트에서 어떤 정보를 빼낸다거나 그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공격자의 PC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제3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서버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놓고 스크립트를 넣어놓고 일반 사용자들이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오픈을 할 때 그 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공격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 웹방어의 기본 역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을 이제 차단을 하지만 내부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정보가 이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도 이 웹방어벽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부정 로그인 방지 솔루션, 로그인을 여러 번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가 위본조 방지 솔루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겉으로 보이는 사이트하고 실제 링크되어 있는 주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능도 이 웹 방어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으로 웹 방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웹 게시판에 게시되면 그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등이 웹을 통해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 그 지금 저희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다 체크가 됩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게시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암호화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압축시켜서 암호화를 걸게 되면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로 올리면 또 그것도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 로그인 방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브루스 포스 어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반 사용자가 수많은 그 웹사이트에 로그인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부 다르게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조합해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보게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맞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정 로그인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어, 웹사이트 위변조 방지 솔루션은 겉으로 보이는 웹사이트 주소와 실제 링크된 주소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막기 위해서 웹사이트 위변조 방지 솔루션도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라우터 뒤에 이제 방어벽이 있고 방어벽 뒤에 IPS가 있고 IPS 뒤에 이제 웹 방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방어벽은 웹 서버 앞에서 방어벽과 IPS를 통과한 공격들을 차단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게 포트 번호가 열려 있는데 이 뻥 뚫려 있는 게 80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포트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웹포트를 막게 되면 웹사이트에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포트는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격들이 이제 웹포트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웹 방어벽이 웹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필수적입니다. 1차적으로 방어벽에서는 포트 넘버를 체크해서 그 다 차단을 하게 되는데요. 텔넷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트 넘버가 23번 이렇게 되면 그 포트를 차단을 하고요. 원격에서 이제 서버를 제어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다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랜디라는 것도 포트 차단을 하고 넷바이오스는 이제 파일이나 프린터 같은 거 공유할 때 사용하는 건데 포트 번호는 137번, 138번, 139번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넷바이오스를 사용하면 이제 좋긴 좋죠.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파일을 갖다가 공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벽에서는 이런 넷바이오스라든지 텔넷이라든지 랜D 같은 특정 포트를 차단하면 차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웹을 통해서 정상적인 요청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요청을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이 방어벽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방어벽에서 걸러지고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뭐 코드 레드라든지 커맨드 exe 그리고 림다 이런 것들을 2차에서 이렇게 걸러줍니다. 이 림다 같은 것은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전파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메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커맨드 exe는 그 커맨드 상에서 그 공격 대상의 컴퓨터를 검색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드 레드도 일종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이 IPS도 차단을 하지만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SQL 인젝션이라든지 버퍼 오버플로라든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는 이 IPS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웹 방어벽이 웹 서버 바로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데 버퍼 오버플로는 잘 알다시피 그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그 데이터 크기의 정의를 해놓지 않아서 발생하는 런타임 오류입니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중간에 런타임 오류로 해서 프로그램이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 용량 이상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SQL 인젝션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 SQL 쿼리문의 오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르더라도 새로운 조건인 그 OR이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의 참인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몰라도 OR 뒤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이 전체가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는 그 게시판이 있는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스크립트를 심어 놓고 거의 접속해서 그 게시물을 읽을 때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서 그 접속한 호스트에 파일을 빼낸다거나 뭐 악성 코드를 씹는 그런 공격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방어벽과 IPS를 통과한 이런 공격들을 그 웹서버 앞에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웹 방어벽입니다. 그러면 IPS와 웹 방어벽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그 IPS든 요청 검사를 하고 웹 방어벽은 요청 검사와 응답 검사, 쿠키 암호화, 마스킹 기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쿠키 암호화는 쿠키라는 것은 자주 들어갔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거기서 쿠키에서 악성 코드가 생성이 된다면, 심어 놓는다면, 어, 다른 호스트가 그 쿠키를 이용하게 되면 그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쿠키 암호화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킹 기능, 일종의 필터링 기능이죠. 그리고 IPS는 이제 네거티브 정책 위주입니다. 이 네거티브 정책 위주라는 것이 뭐냐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게 네거티브 정책입니다. 이거보다 좀 좁은 개념은 파지티브 정책이라고 하는데 파지티브 정책은 뭐냐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범위가 줄어듭니다.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네거티브 정책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정책은 훨씬 더 제한 범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IPS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제한 범위가 제한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어, 제한이 이게 네거티브 정책,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후진국형은 하라는 것만 하게끔 나머지는 다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웹방화벽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IPS는 시스템 보안,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 뭐 데이터 링크 계층, 전송 계층 이런 계층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웹 방어벽은 웹 서비스에 특화된 보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PS와 웹 방어벽은 경쟁 상태가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 웹 방어벽이 있고 이렇게 쭉쭉 선을 그어 놓은 것은 뭐냐면 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보시면 먼저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다이렉트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T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방어벽에 연결 요청을 먼저 하게 되죠. 그걸 싱크 패킷을 보냅니다. 그러면 웹 방어벽은 연결 요청을 허락하기 위해서 싱크 에크 패킷을 보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에크 패킷을 보내면 이게 TCP/IP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합니다. 3단계로 이렇게 연결이 완료가 되죠. 연결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건 get, 가져오는 것이죠. 푸시는 보내는 것이고 포스트는 글을 갖다가 게시판에 쓸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들을 이제 하게 되면 웹 방어벽은 웹 서버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접속 인증이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웹 방어벽과 웹 서버가 서로 3단계 연결 설정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런 후에 클라이언트의 get, push, post의 요청들을 웹 서버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오게 되죠. 만약에 get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오냐면 그 웹사이트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웹 방어병은 전달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 주고받았으면 연결 설정을 끊기 위해서 이 웹 방어병은 피니시 패킷을 보내고 웹 서버는 피니시 패킷을 받고 그걸 인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컨펌을 해주면 연결 설정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패킷을 요청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고 소스 어드레스가 있고 뭐 포트 넘버가 있고 80 포트죠. 그리고 get 해가지고 이 파일과 이 이미지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응답 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 파일들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요청한 파일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에 따라서 요청 응답 데이터 부분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요청 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어가 있고요. 그리고 폼 필드 검사가 있고 바다 요청 제어, 쿠키 보호, 버퍼 오버플로 차단, SQL 스크립트 차단, 업로드 파일 요청 공식 검사, 검사 회피 차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